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15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주일 만에 제 방에 앉아서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행 관계로 이제 조금 짧은 형식의 영상을 공유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예전처럼 제대로 된 방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시청해 주신 분들 많이 계셨는데요.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가족과 함께 굉장히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심신은 너무 피곤합니다. 제가 특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루틴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하고 또 같은 시간에 운동도 하고 일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같은 음식을 먹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여행을 가다 보면 리듬이 많이 깨지게 되잖아요. 또 영국 학교는 왜 이렇게 방학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물론이고요. 이제 이번에 봄방학은 2주 넘게 진행이 됐고요. 또 학기마다 이제 영국은 학기가 3번이 있거든요. 근데 학기마다 또 중간에 하프텀이라 해서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쉽니다. 그래서 이렇게 쉴 때는 또 아이들이 여기저기 다니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1년에 한 6번 정도는 리듬이 깨지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찾아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오래간만에 제가 좋아하는 제 방에서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좋은 방송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월 15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빅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방송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 500 맵을 보시면요. 한눈에 딱 봐도 지난주 미국 증시가 정말 끔찍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올라간 종목이 거의 손에 꼽을 만합니다. 애플, 구글, 코스트코, 엔비디아, 브로드컴, 아마존, 테슬라, GV, 나이키 뭐 이런 종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S&P 500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한 주 동안 무려 1.69%나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한 거고요. 나스닥은 0.68% 빠졌고요. 마지막으로 러셀 2000을 보시면 무려 3.45%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많이 빠진 게 러셀 2000이고요. 두 번째가 S&P 500, 그리고 세 번째가 나스닥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경제가 앞으로 좋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CPI 지수가 굉장히 높게 발표가 되면서 아무래도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미뤄졌다. 그렇게 되면요. 소형주가 가장 많은 타격을 받게 되고요. 그나마 투자할 가치가 있는 주식은 지금 현재 인공지능의 테마를 가지고 있는 기술주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너무나 좋지 않은 추세가 발견되면서 모멘텀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일단 S&P 500 스파이의 모멘텀을 잠깐 살펴보시면요. 어드밴스로 들어가서 제가 차트 바이 트레이딩 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테크니컬이 있잖아요. 자, 지금 현재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의 모멘텀 지수를 보시면요. 총 26가지의 지표 중에 무려 10가지가 매도를 외치고 있고요. 중립이 10개, 그리고 매수는 6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기술적 분석했을 때 미국 증시는 지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모멘텀이 굉장히 약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음에는 S&P 500의 마켓 브레스, 즉 시장의 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50 이하로 이 지수가 떨어졌는데요. 무려 40.55까지 하락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S&P 500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 중에 지금 현재 주가가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형성되고 있는 종목이 40.5%에 불과하다. 따라서 60%는요. 지금 50일 이평선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보통 50일 이평선 이하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단기적으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 모멘텀이 약화됐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행히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종목은 69%입니다. 따라서 추세는 아직까지 괜찮은데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이러한 종목이 많이 발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오래간만에 Fear and Greed 인덱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포 탐욕 지수라고 부르는 거죠. 정말 오래간만에 공포 탐욕 지수가요. 뉴트럴까지 떨어졌습니다. 중립을 보이고 있는데요. 46까지 지금 하락을 했죠. 그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탐욕을 부리던 시장의 지수가 오래간만에 중립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조금만 더 하락하면 드디어 공포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에 우리가 접어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지수가 2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요. 극적인 공포감이 밀려오면서 드디어 저가 매수의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이 공포 탐욕 지수는 앞으로 한동안은 매일매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에는 지난 한 주 동안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던 성장주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급락하는 가운데 플러스를 보인 종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폴스솔라입니다. 폴스솔라의 주가가 무려 4.51% 한 주 동안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두 번째는 인페이즈 에너지 플러스 4.23, 애플이 플러스 4.11, 팔로알토 플러스 3.74, 테슬라 플러스 3.73, 추이 플러스 3.46, 구글 플러스 3.41, 애쉬 플러스 3.19, 스노우플레이크 플러스 3.05,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플러스 2.82, 그래 플러스 2.78, BYD 플러스 2.5, 마지막으로 데이터독이 2.50% 올라가면서 시장의 하락을 이겨낸 성장주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시장이 하락하면서 가장 많이 주가가 빠진 폭락한 종목들의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가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종목은 DXYZ, 데스티니 테크 100고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밈 주식의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 한 주 동안 51% 이상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주가는 100달러에서 무려 29달러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 75% 가까이 폭락을 한 거죠. 두 번째로 GRRR, 고릴라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28.57, DJT,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19.71, 사운드 하운드 AI 마이너스 15.44%입니다. 이 네 종목의 공통점이 있죠. 제가 방송에서 한 번쯤은 밈 주식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언급한 종목이 역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오픈도어가 마이너스 13.3, 버진갤럭틱 마이너스 12.90, 아이온큐 마이너스 12.81, 차지포인트 마이너스 12.02, 레딧 마이너스 11.11, C3AI 마이너스 10.85, 리비안 마이너스 9.60, 스템 마이너스 9.33, 마지막으로 아리스타 네트워크가 8.86% 떨어졌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가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종목이 아직까지는 흑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즉 어닝이 마이너스인 종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위험성이 커다란 성장주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13의 성적입니다. 5종목은 시장의 하락세를 이겨냈는데요. 퍼스솔라가 플러스 4.51%로 가장 좋았고요. 테슬라가 플러스 3.73, TSMC 플러스 0.82, 아마존 플러스 0.57, 엔비디아 0.20% 소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하락했는데요. 인피니언이 마이너스 0.38,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8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0.86, 팔란티어 마이너스 1.26, 벌팁 홀딩스 마이너스 1.70, 우버 마이너스 2.44, SMCI 마이너스 5.2,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7.10%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66,370까지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기사에서는요, 아무래도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지금 현재 많은 투자자들은요, 이쪽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런지 숨을 죽이고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지금부터 미국 주식 시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런지 이번 기사를 통해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의 전례 없는 주말 이스라엘 공습이 보복으로 이어질지 이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 금융시장은요, 지정학의 촉각을 곤두세우며 새 주를 맞이할 것이다. 이미 고축화된 인플레이션 그리고 장기 금리 상승 전망으로 투자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의 위기 고조는요, 미국 증시의 거래가 재개되면서 새로운 변동성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요, 가장 우려했던 점은 뭐냐면 결국 이란이 전쟁에 휘말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전쟁이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번 분쟁이 확대됨에 따라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요, 국채라든지 금 그리고 달러로 피신하면서 주식시장 손실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희망적인 부분은요, 이란이 이 문제는 종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미국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격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보도 내용도 있었죠. 따라서 긴장감이 여전히 완화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일단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란의 대사관을 공격했잖아요. 따라서 한 방씩 주고받았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만하자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아무쪼록 그렇게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이런 순간에 안전자산을 찾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플루미스 웰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 패트릭 암스트롱의 의견이고요. 자, 그에 따르면 주식시장의 반응은 이스라엘의 대응에 따라 다소 달라질 것이다. 이스라엘이 여기서 사태를 확대하지 않는다면 위험 자산을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볼라틸리티 설지라고 써 있죠. 우리가 보통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빅스입니다. 빅스 지수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생각보다 위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한 4월 달에 여기 20 이상으로 올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후에 이제 주식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했죠. 다시 한번 빅스 지수가 굉장히 오랫동안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언제냐면 10월 달입니다. 10월 중순 쪽에 여기 보시면 22 가까이까지 올라갔죠. 그때가 또 한 번 바닥이었죠. 따라서 빅스 지수가 올라가면요. 그때는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데이트를 살펴보시면요. 16.87에 불과합니다. 한때는 19를 넘어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사태가 조금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면서 2.5% 떨어졌고요. 16.87입니다. 따라서 이제 전쟁이 확산되지 않는 한 빅스 지수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줍줍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쪼록 이스라엘이 어떤 조치를 할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시장 심리에 대한 초기 통찰력을 제공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얘기가 뭐냐면 가장 빨리 움직였다는 거죠. 토요일 공격 이후에 비트코인은 무려 9% 가까이 하락을 했었고요. 일요일에 반등을 먼저 하면서 64,000달러 근처까지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신기한 점은요.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의 주식시장은 폭락하지 않았습니다.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소폭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확전을 예상하는 시장의 심리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두바이 이스트 캐피탈의 수석 컨설턴트 엠네 아크 캉막이 나오는데요. 중동 시장은 이란의 공격 이후에 비교적 차분한 가운데 개장을 했는데 이는 이란의 공격이 확전 시도라기보다는 계획된 보복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이스라엘이 대사관을 공격했기 때문에 주고받는 형식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유가와 에너지 가격에 대한 2차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시장 영향은 중동을 넘어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그렇지 않아도 1월, 2월, 3월 CPI 지수가 너무나 높게 발표가 되면서 투자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자, 그 와중에 유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인플레이션 전망에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투자자들은 공격과 반격 사이클의 위험을 저울질할 것이며 많은 투자자들이 대응 방법의 지침으로 석유를 찾고 있다. 자, 브렌트유는요, 올해 들어서 이미 2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배럴당 90달러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100달러를 넘어갈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대두되고 있는 거죠. 중동 분쟁이 아직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으로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요. 트레이더들의 대부분은요. 분쟁이 확대되면 페르시아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운송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죠. 전 세계 석유의 교통량의 20%가 호르무스 해협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쪽이 막히면 굉장히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의견인지는 제가 읽지 않고요. 그냥 어떤 의견이 있는지 쭉 한번 살펴보시죠. 새로운 불확실성 환경이 열리고 있지만 금요일 시장은 이미 이러한 상황에 부분적으로 가격을 책정했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는다면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똑같은 의견이죠. 만약에 확전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이란을 공격하지만 않는다면 여기에서 끝날 것이다. 잠시 주가가 떨어지는데 그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이 방공망을 어떻게 방어했는지를 고려할 때 급격한 하락은 예상하지 않습니다. 방산업체, 석유, 가스는 상승하고 항공사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최근 몇 달간의 상승을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익 실현을 조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개장 시 위험 자산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며 인내심을 갖고 매수할 것입니다. 주축기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의 반응과 미국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견제할 수 있을지 조정할 수 있을지 이 여부에 따라 반응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만약에 반격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란 이스라엘의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랠리가 잠시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진다면 랠리는 더 오래 지연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란이 공격에 대해 사전에 경고를 했다는 점이다. 군사 분석가들은요, 이번 공격이 사상자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를 지금 많은 보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란이요,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이 보복하지 않게끔 최소한의 피해만 입혔다. 이렇게 좀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연준의 금리 기대치가 떨어지거나 유가가 많이 오를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은 보시면요. 중동에서 발생한 사건은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되는 이유를 더할 것이다. 따라서 금리 인하는 조금 더 멀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완전히 막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는 9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제는 6월이 아니라 9월까지 밀려난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ECB는요, 유럽중앙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BOE는 영란은행입니다. 자, 두 곳 모두 6월에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앞으로 전 세계에서 금리 인하가 시작될 예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영국의 중앙은행이 먼저 6월에 인하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9월 달에 인하할 것이다. 이러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뉴스를 계속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황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테슬라로 넘어갑니다. 최근에 테슬라 관련해서 연일 대형 뉴스가 터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밤에도 테슬라가 FSD 완전 자율주행의 가격을 절반으로 인하한다는 엄청난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자,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커다란 논란거리가 있는데 과연 테슬라의 FSD 가격 인하가 호재일까 아니면 악재일까 의견은 굉장히 분분하거든요. 따라서 여기 관련된 기사 하나를 읽으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혹은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부르는 FSD 최고 수준의 운전자 지원 제품의 가격을 대폭 인하했다고 금요일 밤에 발표했습니다. FSD 구독의 새로운 미국 가격은요, 이제 월 199달러에서 월 99달러로 인하됐다. 이렇게 테슬라가 말했고요. FSD는 차선 변경, 비보호 좌회전, 고속도로 출구 등을 포함해서 도로에서 대부분의 운전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항상 100% 사람 운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FSD가 인상적인 제품이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나와 있죠. 완벽하진 않지만 특히 장거리 여행에서 운전자의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준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월 199달러의 요금은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미국 도로에서는요, 약 250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운영되고 있지만 월가에서 미국 내 약 40만 명의 테슬라 소유자가 FSD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250만 명 중에 40만 명이니까 한 16% 정도 FSD를 이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월 99달러로 인하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다라고 주장하는데요. 퓨처펀드 액티브 ETF의 공동 설립자 게리 블랙의 의견입니다. 게리 블랙은 굉장히 유명한 영향력이 있는 테슬라 주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새로운 가격이 채택을 촉진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게리 블랙은 이번 FSD 가격 인하가 호재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이번 가격 인하는 테슬라가 4월 초에 시작한 1개월 무료 FSD 체험판의 중간에 이루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테슬라가 평가판 사용자의 20%만 가입을 유도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FSD의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두 가지의 전략이 합쳐졌다는 거죠. 첫 번째는 1개월 동안 이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지금 가격을 50%나 인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높은 월 요금을 지불한 나머지 40만 명을 상쇄하려면 최소 40만 명의 고객이 추가로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된다. 왜냐면 이미 40만 명이 가입을 해놨잖아요. 따라서 이 40만 명은 원래 200달러를 내고 있었는데 100달러로 줄었죠. 따라서 199에서 99달러로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는 금액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40만 명 이상이 가입을 해야 본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사용자가 20만 명 늘어날 때마다 테슬라의 주당 순이익은요, 약 1센트씩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테슬라의 2024년 수익 추정치는요, 주당 2.70달러고요. 1년 전에 4.90에서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70달러를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20만 명이 늘 때마다 1센트가 증가한다. 따라서 어닝의 기여도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다. 아직까지는 그렇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 FSD 가격 인하가 호재일까 악재일까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요. 저 역시도 한 사람의 투자자 입장에서 저의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FSD 가격 인하는 당연히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가격을 인하하면서 좀 더 많은 사용자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기대감이죠.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좋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고요. 일단 중요한 점은 뭐냐면 만약에 199달러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다면 가격을 내리지 않았겠죠. 따라서 199달러에는 판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낮춘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가격을 낮추면서도 수요를 올리기 위한 하나의 정책에 불과하다. 그 얘기는요, 잘 팔리지 않았다. 악재가 하나 반영이 된 거고요. 자, 두 번째 또 다른 악재가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2020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앞으로 FSD의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무려 4년 만에 이 가격을 오히려 하락시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또 한 번 약속을 어겼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테슬라는요, 여러 가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많이 잃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한 번 약속을 어기면서 이제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을 다 믿어도 좋을까? 이러한 분위기가 오히려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이번 발표는 호재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기대감은 올라가고 있지만 악재에 더 가깝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기사를 통해서는 2024년 1분기 전기차 시장의 현황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좀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비단 테슬라라든지 리오토, BYD 같은 전기차 종목에 투자하는 투자자뿐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전력 반도체에 투자하는 온셈이라든지 인피니온, 그리고 나비타스, ST마이크로 이런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의 현황이 어떤지 이 부분을 파악하고 계속해서 팔로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들은 배터리 전기 자동차, 즉 BEV의 수요 증가 둔화를 우려했다.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전기차 성장 둔화의 증거는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테슬라는 1분기에 약 38만 7천 대의 차량을 인도했죠. 자, 그런데 이는요, 2023년 1분기에 42만 3천 대에 비해서 무려 8.5%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사상 최악의 전년 대비 감소율이다. 따라서 끔찍한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포드로 넘어갑니다. 포드 같은 경우는 1분기에 미국의 BEV, 배터리 일렉트릭 비이클 판매량이 86%나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생산에 문제가 있었던 전년 동기 대비 수치다. 따라서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GM입니다. 제너럴 모터즈 같은 경우는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0%나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업계 데이터에 따르면요, 전반적으로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약 8%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거는요, 2023년 4분기에 40% 성장해서 갑자기 현저하게 감소한 수치죠. 따라서 불과 한 분기 전만 해도 지금 전년 대비해서 40%나 급등하고 있던 수요가 갑자기 8%까지 떨어졌다. 이제 바닥을 향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테슬라의 미국 판매량은 약 4%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8.5% 하락했죠. 하지만 미국만 띄어서 보면 4%는 성장을 이루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증가를 했고요. 자, 그런데 2023년 4분기랑 비교를 하면요, 엄청나게 감소한 거죠. 바로 전분기에는 50%나 전년 대비 성장을 한 것이 중국 시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국 전기차 업체의 선두주자인 BYD는요,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30만 대의 전기차를 출하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10% 증가했는데 BYD는 13% 증가했기 때문에 시장보다 약간 좋은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리오토, 엑스팽, 니오 이렇게 3인방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전년 대비 30% 가까이 증가하면서 13만 2천여 대를 출하했습니다. 따라서 BYD에 비해서 리오토, 엑스팽, 니오는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음에는 테슬라인데요.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 4%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은 지금 10% 증가했는데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은 4% 감소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럽입니다.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의 3월 데이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월까지 유럽 전기차 판매량은요,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23년 4분기는요,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했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의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먼저 바닥을 찍고 이제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 유럽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월과 2월의 빠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폭스바겐은요, 2024년 1분기에 유럽에서 74,400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면서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24%나 감소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스바겐은 전년 대비 3% 감소한 13만 6,400대를 판매했고요. 자, 다음에는 BMW인데요. BMW는 1분기에 28% 오히려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8만 2,700대를 판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폴스타인데 폴스타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0%나 감소를 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어떻게 보면 고가 자동차가 약간 분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중국도 마찬가지죠. BYD에 비해서는요, 리오토, 엑스팽, 니오가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 브랜드거든요. 따라서 프리미엄 브랜드가 오히려 힘을 내고 있다. 저가형 자동차는 오히려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 세계로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체의 데이터를 종합하면요, 올해 첫 3개월 동안 미국, 유럽, 중국에서 약 190만 대의 배터리 전기차가 판매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전년 동기 170만 대보다 약 10%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10% 성장률은요, 2023년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약 35% 성장률보다 현저하게 감소한 수치다. 자, 여기에는 지금 미국, 유럽, 중국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세 개 지역이 현재로서는 전기차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 세계 동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일단 4분기에는 성장률이 35%나 됐었는데 1분기에는 10% 성장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는 지금 바닥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지금 한 분기에 200만 대를 판매하지 못했잖아요. 따라서 올해 2024년에 아마 앞으로 다가오는 분기에 조금 더 힘을 낸다고 해도 많이 팔려야 1000만 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2024년 만약에 1000만 대로 가정을 하고요, 앞으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돼야 어느 정도의 자동차가 판매되는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부터 연평균 40%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으면요, 2030년이 되면 무려 7,529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가 되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장률이 만약에 30%로 줄어들게 되면요, 2030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전체 전기자동차 판매 대수는요, 5천만 대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20% 성장에 그친다. 그렇게 되면요, 2030년이 돼도 전기자동차의 판매 대수는요, 3천만 대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 판매되는 자동차대의 수를 우리가 1억 대로 보면요, 1억 대에서 2030년이 돼도 30%가 되지 못하는 침투율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 따라서 20% 이상의 성장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앞으로 전기자동차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수치가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에는 오래간만에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차트 전문가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1150달러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기분 좋은 내용입니다.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죠.
엔비디아 같은 대표 종목이 한 달 동안 숨을 고르면서 많은 투자자들은요, 이제 상승세를 포기하고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경쟁사보다 몇 년 앞서면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혁신 산업 내 주도주의 강력한 추세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기술적 전문가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또 다른 도략을 위해서 다리를 쉬고 있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달리고 있다. 그 얘기는요,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종목이 동반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반도체 산업 설정에서 다시 한번 급등할 준비를 보이고 있는 꽤 많은 다른 종목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 엔비디아의 목표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2023년 500달러 저항선을 돌파한 이후에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상승 추세는요, 상단 녹색 점선의 과매수, 그리고 하단 녹색 점선의 과매도, 가운데 실선의 중간 범위 조건을 식별하는 아름다운 평행 채널을 만들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 선이 3개 나와 있는데요. 점선이 위에 하나 있고 아래쪽에 하나 있잖아요. 이 위에 있는 점선은 뭐냐면 과매수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RSI 지수가 70을 넘어가면서 조정을 받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점선은 오버솔드니까요, 과매도 구간이다. 따라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하는 추세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의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난 한 달 동안 조정 기간 동안 엔비디아 주가는 상승 추세 내에서 과매수 그리고 과매도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한 달 전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970을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최고점을 찍고 지금 한 9% 정도 떨어졌잖아요. 현재 주가가 881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거래량이 감소하는 동안 조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자, 밑에 보시면 여기 거래량이 나오는데요.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매도세가 조금씩 약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는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과매도를 찍고 상승하는 구간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또 하나, 엘리엇 파동 분석에 따르면 추세의 성숙도를 측정하고 있는데요. 자, 이 전문가에 따르면 2024년 목표인 1150달러까지 파동 5가 다시 한번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 얘기는요, 이번에 최고점을 뚫고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면 1150까지는 막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195분 차트, 요 밑에 나와 있는 차트가 반나절 차트라고 하는데요. 엔비디아 주식에 대한 진입 시점을 미세 조정할 수 있는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3, 4월에 횡보 조정 범위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목요일에 소폭 약세 PPI 발표 이후에 반등을 주도하는 성장주들이 랠리를 펼쳤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성장주들이 함께 달리면서 이 엔비디아 역시도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까 제가 970이 정고점이었다, 975인가요? 이 정도 되잖아요. 그거를 뚫고 위로 올라가면 한동안 더 달릴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전문가는요, 832달러 지점 바로 아래에 스톱을 설정했다. 따라서 830 이하로 떨어지면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추세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단기 액티브 기회 포트폴리오에 2분의 1 포지션 규모를 추가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중에 반 정도를 추제한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3, 4월 채널의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나머지 절반 포지션 규모를 추가할 것이다.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973, 974를 돌파해서 이제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요, 남아있는 투자 자금을 추가적으로 투여할 것이다, 이렇게 그의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과거 몇 개월 동안 엔비디아는 계속 채널을 이루면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은요, 과매도 상태를 찍고 다시 올라가는 구간에 있다. 따라서 지금은 매수 시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에 정고점이었던 970 이상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게 되면 그때 한번 더 투자할 수 있는 매수 기회가 찾아온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입니다. 현재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테크 주식 중에 공매도 비율이 가장 높은 두 종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매도 비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공매도 비율이 높다는 것은 향후의 전망이 굉장히 어둡다, 이게 첫 번째 좋지 않은 신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공매도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요, 추가적으로 매도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요, 주가를 계속해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공매도를 늘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따라서 어떤 종목이 공매도율이 높은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P 500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보기술 섹터는요, 2월 말에 비해서 3월에 숏 베팅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테크주에 대한 공매도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 좋지 않은 추세가 발견되는 거고요. 3월 말 S&P 500 정보기술 주식의 평균 숏 포지션은 1.42%라고 합니다. 따라서 평균이 1.4인데 만약에 1.42를 넘어가는 공매도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현재 추세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 500의 정보기술 섹터는요, 연초 대비 7%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S&P 500 전체는 9%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시장의 평균 상승세보다는 지금 정보기술 섹터, 테크주들이 조금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숏 포지션이 가장 많은 종목, 그리고 가장 적은 종목을 5개씩 뽑아봤는데요. 가장 위쪽에 있는 5개 종목은요, 현재 숏 포지션이 가장 커다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밑에 5종목은 현재 S&P 500에 속해져 있는 500대 기업 중에 공매도 비율이 가장 적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위쪽을 보시면 인페이지 에너지가 나오는데요, 7.82%가 적혀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유동 주식, 전체적인 유동 주식 중에 무려 7.82%가 공매도에 확보되어 있다, 좋지 않은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SMCI, 슈퍼마이크로입니다. 슈퍼마이크로도 역시 공매도율이 6.22%, 굉장히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아카마이 테크놀로지 5.38, 네 번째가 온셈입니다. 온셈 역시도 5.33%, 굉장히 공매도 비율이 높은 주식이고요. 마지막 5위는 웨스턴 디지털 코퍼레이션이 4.9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공매도율이 가장 낮은 종목인데요. 가장 밑에 있는 게 1위죠. 자, 1위는 애플입니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공매도 비율도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0.70%, 거의 공매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0.76이고요. 세 번째는 오라클이 0.81, 네 번째 아리스타 네트워크가 0.92, 마지막으로 TE 커넥티비티가 0.97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5개 종목은요, 지금 현재 공매도 투자자들이 가장 회피하는 종목이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인텔 그리고 AMD가 등장하는데요. 두 기업 모두 굉장히 커다란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외국 기술을 대체하려는 중국의 노력은요, 이제 자국의 통신 시스템에서 미국 칩 제조업체를 배제하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올해 초 중국 당국은요, 중국 최대 통신사들에게 2027년까지 네트워크의 핵심인 외국산 프로세서를 단계적으로 퇴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칩 대기업인 인텔 그리고 AMD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 문제에 정통한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했고요. 규제 당국은 이번에 국영 모바일 사업자들에게 중국산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는지 네트워크를 검사하고요. 이를 교체하기 위한 일정을 작성하라, 이렇게 추가적인 명령을 했다, 소식통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인텔 그리고 AMD의 반도체를 쓰던 국영 모바일 사업체들이요, 이제 그들의 계획을 발표해야 된다. 어떤 계획이냐면 이러한 인텔과 AMD의 반도체를 이 중국산으로 바꿀 계획을 제출해야 된다.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죠. 자, 이러한 노력은요, 인텔과 AMD에 가장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다, 그들이 얘기를 했고요. 이 두 칩 제조업체는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네트워킹 장비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코어 프로세서를 공급해 왔습니다. 자, 이 두 곳의 칩 제조업체는요, 서버에 사용되는 CPU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커다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인텔은 전체 시장의 71%, 그리고 AMD는요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밑에 제가 그래프 하나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이 그래프죠. 전체 100%로 봤을 때 두 기업이 합이 지금 한 97%는 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 CPU, 그 서버에 들어가는 서버 CPU를 얘기하는 거죠. 이 서버 CPU의 시장의 대부분은 인텔 그리고 AMD가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따라서 금요일 이 기사로 인해서 인텔의 주가는 5.2%나 급락을 했고요. AMD는 4.2%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당국은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곡물에서 반도체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요, 현지에서 조달하기 위해 수년 동안 주요 공급망에서 외국 공급업체를 배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정부기관과 국영기업이 인텔 및 AMD 칩이 포함된 노트북과 데스크톱 컴퓨터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달 지침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3월에 발표된 요건에 따르면요, 중국 기업들은 중앙 처리 장치, 즉 CPU에 대해서 8가지 옵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AMD와 인텔은 6개의 자체 개발 CPU에 이어서 마지막 2가지 옵션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가지의 악재가 겹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발표된 3월 달에는 지금 AMD 그리고 인텔이 들어간 노트북 그리고 PC에 컴퓨터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요일 날 발표된 부분은 이제 서버까지도 사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인텔과 AMD는요, 중국 시장을 완전히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인텔과 AMD 칩이 탑재된 컴퓨터는요, 정부기관의 보안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외국산 CPU를 인증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무서워서 다 이 외국산 CPU를 인증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차이나 모바일과 차이나 텔레콤은요, 중국의 급성장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를 위해 수천 대의 서버를 구입하는 두 칩 제조업체의 주요 고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중국 고객들을 잃게 되면요, AMD와 인텔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출할 수가 있는 거죠. 중국의 현지화 정책은요, 반도체 회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 인텔과 AMD의 매출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요, 지난 1월 최신 연례 보고서에서 얘기하기를 중국은 인텔의 가장 커다란 시장이고요, 지난해 회사 매출의 27%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바로 이 그림인데요.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중국 쪽의 매출의 비중이거든요. 인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높죠. 27%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중국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AMD는 다행히도 최근 들어서 그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데요. 지정학적인 문제는 이미 인텔과 AMD의 중국 사업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현재 미국 정부도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인텔은 1월 달에 2023년 매출의 6%인 32억 달러가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승인에 의존하고 있다. 이 6%도 추가적으로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만약에 미국 정부가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이 금액은 향후 몇 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금액이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승인에 의존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편 AMD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AMD 매출의 15%를 차지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요, 15%가 여기 있는데 15% 전에, 그 전에는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무려 25%가 넘는 매출의 의존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 쪽의 의존도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이 AMD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을 보시면요, 통신 컨설팅 회사 EJL 와이어리스 리서치의 설립자 얼럼의 의견에 따르면요, 중국이 향후 몇 년 동안 무선 통신 장비 수요의 대부분을 형성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은 5G에서 더 빠른 네트워크 속도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으며 중국 이외의 글로벌 통신 사업자들은요, 구매 속도를 늦추고 있다. 굉장히 부정적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장은요, 굉장히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그나마 이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향상하고 있는 쪽이 중국의 5G 시장인데 이 시장을 지금 인텔과 AMD가 잃어버릴 수 있는 커다란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4월 15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정규 방송, 제대로 된 방송을 보내드렸는데 오늘 방송은 좀 클릭 수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모아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